2월 2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도전정신으로 똘똘 뭉친 젊은 법조인들을 만나보는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물리학부를 차석으로 졸업한 전도유망한 물리학도에서 변호사로 변신해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는 이충윤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실력과 인성, 명예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싶다는 욕심 많은 이충윤 변호사를 왕성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 법조타워에 입주해 있는 한 중형 로펌 사무실. 변호사들의 진행사건 회의가 한창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자꾸 계약서 검토 요청이 자주 오면은 앞으로 검토 투입 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봐서 이렇게 자꾸 많이 오면은 최 변호사님도 좀 더 투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테이블 중앙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변호사가 주변 다른 변호사보다 한참 더 어려 보입니다. 가장 최근 들어온 건 그러니까 그 내일 오전까지 들어야 되는 건 그러니까 내용이 그 쟁점이 되는 조항들만 위주로 해서 아무래도 기존에 계속적으로 체결해왔던 건이다 보니까. 연배가 훨씬 더 있어 보이는 선배 변호사들에게 자연스럽게 업무 지시를 하는 젊은 변호사. 올해로 변호사 7년 차인 이충윤 변호사입니다. 어려서부터 법조인을 희망했을 것 같은 이충윤 변호사는 그러나 서울대 물리학부를 차석으로 졸업한 전도 유망한 물리학도 출신입니다. 네, 물리학과에서 성적이 좋다 보니 영광스럽게도 2등으로 최우등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기들, 선후배들과 함께 미국으로의 박사 유학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하다 보니 유학 준비를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한없이 외로운 연구자의 길이 나의 길이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뭐에 홀린 듯 로스쿨로 진로를 180도 바꿨습니다. 이런 결정엔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얘기하고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영향을 미쳤다고 이충윤 변호사는 말합니다. 이런 조금은 외로운 실험실, 연구실 생활과 잘 어울릴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마침 한국에서 로스쿨 제도가 통과되고 저같이 이공계 공부만 해왔던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2015년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이충윤 변호사는 졸업한 그 해에 치러진 제4회 변호사 시험에 어렵지 않게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공부머리를 타고난 것 같다고 짐짓 추켜 세우자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더 공부를 잘했던 아주 뛰어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천재적인 친구들만 떠올릴 수 있어서 그런 이론을 쫓아가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열등감을 느꼈던 적도 있긴 합니다. 변시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이충윤 변호사는 특허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시작으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대형 증권사 사내 변호사,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등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압축적으로 쌓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먼저 그 조직 생활을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의 어떤 법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 2019년 이충윤 변호사는 서울대 동문인 임지석 대표 변호사와 의기투합해 법무법인 해유를 만들고 거점인 서초사무소 대표를 맡았습니다. 30대 중반, 변호사 경력 5년차 만에 10여 명의 변호사와 20여 명의 직원이 속한 로펌을 이끄는 직책을 맡은 겁니다. 직원 중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변호사님 중에는 저보다 손익분들도 꽤 계십니다. 저희 법무법인에. 하지만 저희가 업무 위주로 중심으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제가 저희 변호사님들 최대한 존중해드리고 또 변호사님들도 저를 젊고 강한 중형 로펌을 표방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율은 일반 민형사 송무 외에도 기업, 특히 중소기업 법률사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명 대형 로펌은 부담스럽고 일반 개업 변호사 개인에 맡기기엔 뭔가 2% 아쉬움을 느끼는 고객들을 겨냥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 사건과는 다르게 기업 관련 사건은 어떤 변호사 자원의 유기적인 협업과 그 변호사 자원의 그 지배하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어떤 조직화와
전문화,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으로 법무법인을 그리고 법무법인을 이끌어가며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주는데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내 변호사 경험이 큰 자산이 되고 있다고 이충윤 변호사는 말합니다. 이제 고객별로 의사결정 구조와 의사결정 권한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별로 어떻게 이 사안을 해결할지를 잘 파악해서 사안별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과 실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에는 중소기업 중앙회와 분쟁 소송을 전담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성과 공로를 인정받아서 중소기업 중앙회와 2020년 11월 MOU를 맺었습니다. 그 내용은 분쟁, 소송 등에 대해서 어떤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서울 소재 유일의 그 분쟁 지원을 로펌을 운영해보니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냐는 의문엔 고정 수입을 많이 확보하면 대표 변호사가 좋아한다는 현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변호사님들은 월 고정 자문 계약들을 체결하신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배우도 많이 확보했나요? 많이 확보하고 있고 더욱더 많이 확보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 신경 쓸 겨를 없이 사내 변호사나 로펌 일만 하기에도 바빠 보이지만 이충윤 변호사는 본업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과 언론 칼럼니스트, 서울지방변호사의 법제위원, 대한변협 대변인을 지내는 등 대외적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는 그리고 법조인은 특히 사람이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고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러고서는 그러면서도 사람을 지키고 신뢰관계를 지키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장기적으로 그리고 평생 지켜나가고 얻을 수 있고 함께 앞으로 무척이나 하고 싶은 일도 이루고 싶은 것도 욕심도 많아 보이는 이충윤 변호사에게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실력 있는 변호사, 사회적으로는 명예로운 변호사, 그리고 인격적으로는 인성 좋은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보고 욕심이 크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꿈을 크게 가져야 조금이라도 닮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리딩방이라는 것이 화제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주식 리딩방 얘기해 보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주식 리딩방 이게 뭔가요? 네, 최근에 주식 투자 열풍을 타고요. 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네.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가입비를 받고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또 리더로 불리는 네. 자칭 주식 투자 전문가들이 네. 고수익을 미끼로 특정 종목의 매매를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네. 요즘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네. 리딩방 운영이 급증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곳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네.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금융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네. 유사투자 자문사로 손쉽게 차릴 수 있는 만큼 네.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유사 투자 자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뭐 별도로 허가 같은 게 필요한가요? 어떤가요? 이렇게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은 별도의 허가나 승인이 네. 필요가 없고 네. 별다른 제한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쉽게 업체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수백 개의 업체가 성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금융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한 네. 자칭 투자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서 네. 여러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언뜻 듣기에도 허황돼 보이는데 사람들이 혹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네. 이렇게 이제 해마다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네. 이제 대박을 꿈꾸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노린 네. 이런 이제 불법 유사 투자 자문사들의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네. 1대1로 유료 리딩방을 만들고 네. 거액의 가입비를 내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네. 카드 할부를 유도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저런 식으로 돈을 주고 자문을 받았는데 뭐 전혀 이익을 못 봤다, 오히려 손해를 봤다, 뭐 이러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편취를 목적으로 네. 운영되는 주식 리딩방에서는 이제 투자금을 입금받는 계좌도 대포 통장으로 운영을 하고 네, 대포폰을 이용해서 개설한 채팅방이 많아서 네, 피해를 당할 경우에 그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어도 네. 투자금을 실제로 회수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뭐 이 점은 꼭 명심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유사투자 자문업자는 네. 이제 등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금융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네. 것 같습니다. 그 유사투자 자문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배상을 받는 것일 텐데요. 네, 그 업자에게 정보 이용료를 내기 전에 네, 뭐 환불 조건, 뭐 방법, 회수 가능성 등을 이제 철저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뭐 해지 통보와 같은 이제 중요한 사항들은 네. 녹음 등을 통해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유사투자 자문 업체를 이용하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네. 이용하기에 앞서서 뭐 업체의 규모 네. 등 이제 배상 여력이 있는지를 좀 충분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울러서 네. 그 유사투자 자문 업체를 설립하는 경우에 네. 그 손해배상 적립금을 뭐 별도로 적립하게 하는 등의 이제 네.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렇게 좋은 걸 왜 자기가 안 하고 나한테 주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저렇게 맥없이 사기에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5년간 같은 집에서 동거를 하다 헤어진 커플이 있습니다. 동거 기간 취득한 재산은 동거 관계가 깨지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걸까요? 상관없는 걸까요?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오늘은 사실혼 재산 분할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김모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정모 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남성, 정 씨는 여성입니다. 동거 한 달 뒤인 2014년 11월엔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도 함께 이전했습니다. 김 씨와 정 씨의 동거는 2019년 7월까지 5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김 씨는 자신이 번 돈을 정 씨에게 전부 맡겨 정 씨 통장으로 관리했습니다. 같은 기간 정 씨 명의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둘의 동거 생활은 2019년 7월 정 씨가 가출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에 김 씨는 혼인 기간 늘어난 재산 가운데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재산 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모든 돈 관리를 정 씨에게 맡겼는데 정 씨가 가출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 분할을 구한다는 것이 김 씨의 청구 내용입니다. 1심 재판부인 부산가정법원은 김 씨와 정 씨가 5년간 동거를 하긴 했지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의 재산 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크게 4가지 사유를 들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씨와 정 씨가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른 적이 없고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한 정황이 없는 점, 여기에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오랜 기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와 정 씨가 같은 주소에 함께 주민등록을 둔 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주민등록을 같이 뒀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이 모은 돈을 정 씨가 관리하게 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는 본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김 씨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 두 사람 사이에 공동의 재산 증식 활동을 위한 경제적 결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의사나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두 사람이 단순히 동거 내지 정교 관계를 넘어 법률상 부부에 준하는 정도의 관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몇 년을 같이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보통 이제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하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우리나라 실무 판례에 있어서는 사실혼을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내지 정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의 혼인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 즉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 및 객관적인 혼인 생활의 실체를 모두 갖춰야만 사실혼에 해당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물론 이제 무조건 이제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요새는 이제 동거만 하는 경우도 있고 혼인은 또 별개로 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어떤 부부 공동생활을 한다는 그런 외관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인정되면은 혼인으로 가는 거고 인정이 안 되면 그냥 동거 관계로만 봐서 어떤 재산 분할까지는 안 가는 걸로. 관련해서 두 변호사는 추후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평소 집안 경조사를 챙긴다든지 일반 결혼 생활의 외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차례 출석 통보를 거부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 수원지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됩니다. 가상인물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이는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것이 돼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제약회사 직원에게 가상인물 명의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설립한 차범근 축구교실이 언론에 각종 비리를 제보한 전 코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보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유명 축구 선수가 초등학생 시절 후배 2명을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가해자가 당시 형사 미성년자인데다가 공소시효도 지나 법적인 처벌은 어렵지만 피해 주장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건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